오늘 오전 양시장 모두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내 낙폭을 키워내면서 코스피는 25포인트가량 떨어졌습니다. 코스닥도 0.2% 소폭 하락한 채로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저희 어제 이 시간에 이제 미국의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대통령 권한 밖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관세 효력에 제동이 걸렸다라는 소식에 시장이 환호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또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죠. 네, 아니라고 그래서 또. 네. 네, 그렇죠. 점점 더 네.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리스크가 무슨 파이낸셜 리스크, 무슨 뭐 경제 리스크가 아니라 이제는 리갈 리스크를 개인들까지 신경 써야 되는 법원에다가 그렇죠. 상고를 하고 네. 뭐 항소를 하고 이런 단어도 어려운데 네. 예, 이제는 대법원까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까지 법원을 네. 챙겨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트럼프가 뭐 금요일 날 대법원에 긴급 구제 신청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 이제 하루잖아요. 네. 네, 과연 이게 또 사실 대법원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믿는 구석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 이제 진짜로 할까요, 근데? 그렇게 해야 이제 그 항소 본안 판결 나오기 전까지도 그게 완전히 효력이 이제 제동에 걸리는 거니까. 예. 해도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관세 네. 전쟁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선 여러 가지 좀 체크해야 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바로 모셔보죠. 네, 인머스트 투자자문 장재창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관세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아시아 시장에서 완전히 이제 급등해서 올라갔었던 게 미국 시장 들어가서 잠깐 있다가 항소한다는 뉴스 확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관세 지속된다. 진짜 급전낙하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관세 리스크나 그다음에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월가에서 의견이 좀 갈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더 많은 비중은 부정적으로 좀 영향을 끼칠 거로 보는 쪽도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골드만삭스 같은 데들은 이게 오히려 더 불확실성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쪽이고요. 그 뭐 의견들은 여러 가지인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봐도 이 부분은 지금까지 좀 나이스하게 가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러게요. 게 될 거고 네. 그 트럼프의 특성상 네. 아마 또 강한 반작용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거를 시장은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은 페이스인지를 또 구별해야 되니 네. 이런 거 자체가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루 이틀 뭐 장이 오르락 내리락을 하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 일이 옳다 그러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시장에서만 보면 그게 도움이 되는 쪽보다는 오히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관세에 관련해서 판단을 하는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사실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그러니까 불안해서 그렇지 더 나쁘게 만든 것도 아니고 네. 더 좋게 만든 것도 아니다라고 네.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 워낙 4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그때가 최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뭔가 조금 더 분위기가 완화되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왜 연방 법원에서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1심 판결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 권한 밖이다 하면서 상호 관세를 무력화시켜 버리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이 더 출렁이는 거니까 차라리 그런 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시장적인 입장에서 그렇고요. 예. 뭐 그게 옳으냐 그냥 얘기는 저희 쪽 얘기는 아니니까 네. 예, 그 판결이 맞다 틀리다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사실 다 아시다시피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 제일 힘든데 지금 그걸 좀 만들어낸 듯해요. 하지만 투자자라면 지금까지 시장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면 이게 시장을 반전시키는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인까지는 안 갈 거라는 건 대세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흔들리게는 하겠지만 내가 봤던 시장에 대한 판단을 바꿀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였지만 그 전에 이제 BBB 네. 뷰티풀 법안 나오면서 네. 이제 조용히 있다가 묻힌 게 있는데 관세 이득세라는 것도 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미국에다 투자를 하면 네네네. 이득을 보면 세금을 내라. 그래서 네네네. 관세를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이제는 투자 이득세까지 받으려고나 그래가지고 잠깐 지나가고 넘어갔는데 도이치가 레포트를 썼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지? 이러고 물음표가 던져졌는데 무조건 나쁠 것 같아라고는 생각은 들지만 네네. 전체적인 글로벌하게 이제 자산 배분해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네.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를 미리 정도 생각을 좀 해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대표님 생각은 그 어떠세요? 관세 이득세에 대해서 그럼 다시 좀 정확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관세 이득세가 아니라 네. 금융이득세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본 유입세. 자본 유입세. 네.
그래서 미국에다가 주식을 투자하거나 채권을 투자해서 이득을 보면은 네. 그 이익 캐피탈 게인 텍스 우리로 수익 난 거에서 세금 띄겠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 투자해서 이익 나면 22% 세금 띄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기가 띄겠다고요. 우리 띄기 전에. 투자자한테. 뛴다고요? 미국에서. 그게 지금 결정이 됐다. 아니요. 그게 BBB 안에 있대요. 아, BBB 안에 있다. 네, 그래서 도이치가 그게 되면 또 이제 관세 다음 거가 또 나온다. 그러면 이제 더 망가질 거다. 도이치도 네거티브하게 보니까 아까 이제 약간 별로 안 좋게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대표님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끌어내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법원에서 상고해서 관세를 무마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이치는 제 생각에는 관세를 저렇게 무마를 시키면 이쪽 걸 꺼낼 거야라고 그러면서 레포트를 쓴 것 같은 네네. 느낌이 좀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어제 터진 거와 연결시켜서 보면 그렇게 보이겠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일기 때 트럼프가 했던 것들을 보면 사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데 또 본인이 이번에 이제 우려가 돼서 인터뷰를 했죠. 이렇게 이러다가 빚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가 뭐라 그랬냐면 사실은 지금은 이 사람도 맞춰줘야 되고 저 사람도 맞춰줘야 돼서 많은 걸 집어넣은 상태지만 결국 통과할 때는 이것저것 떼어내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일정상으로 7월 정도 목표거든요. 지금 가고 있는 이 흐름이. 그러면 거기서 막 떠들면 하나 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빼든지 넣든지. 이걸 감안해서 가는 게 트럼프예요. 원래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럼 자본주의제 이런 거는 빼줄 건데 하나 넣어서 이거 저는 줄 노이즈라고 테니까 봅니다. 이거는 줄 테니 이거는 빼자 그 이럴 협상의 때 협상의 기본적인 카드로. 틀이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아니 그리고 사실 어제 뭐 국내 증시는 이제 뭐 상호 관세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라는 소식에다가 금리까지 인하되니까 이게 호재가 맞물려서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이게 무역과 관련된 관세 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간밤 뉴욕 증시가 좀 주춤하는 모습이고 오늘 국내 증시도 빠지긴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라는 분석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타이밍적으로 일단 좀 어느 정도의 기술적 조정은 충분히 쉬어야죠. 있을 수 있는 네. 구간이다라는 맞습니다. 의견이 네,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월가 주로 이제 기술적 분석 JP모건 쪽에서는 예. 이제 트레이딩 데스크라는 데가 있고 예. 그다음에 그쪽에 그 하우스뷰를 내는 그 리서치 쪽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다른 현재는 네. 그런데 트레이딩 데스크 그 쪽에서 주로 이제 좋게 보지만 지금은 조정이 필요하다. 예. 저도 딱 그렇게 보고 아, 있어서요. 네. 사실은 여기서 멈칫거릴 수 있는 자리였고요. 예. 근데 때마침 그 이슈가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월가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낼 때 이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이제 어떤 느낌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은 이미 알아챈 듯한 게 꽤 많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최근에 타코라 그래서 트럼프를 조롱하는 듯한 얘기가 나오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는 아주 강경하게 말하고 막 기분 나빠하고 오늘도 아마 인터뷰 하나에 말했습니다. 아주 못된 질문이라고 뭐 예.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건 쇼고요. 실제로는 최근 지난주에 아주 그 뭔가 달라진 어조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성장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전에는 이 마치 그 다이어트 할 때 견뎌야 하는 구간처럼 뭐 이렇게 견뎌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은 지난주에 인터뷰, 재무장관 인터뷰까지 포함하면 상당 부분 성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이미 눈치챈 부분들이 좀 있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기술적 조정 시기에 이런 게 터지면서 같이 좀 쉬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밈 이미지요. 타코 위에 트럼프 대통령 타커 위에 올렸어요. 얼굴이. 저러니까 싫어하죠. 네. 저라니까 싫어하죠. 저 자기 얼굴 저기 저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대통령인데 아니 그 밑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아래는 또 뭐예요, 저게? 지금 치킨 머리 그러니까 치킨이니까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저는 아주 가깝게 안 보여요. 와. GPT 가지고 저런 걸 만들고 있으니까요. GPT한테 저렇게 만들어달라고 그랬겠네요. 만들어 주잖아요. 그랬겠네요. 옛날 같으면 저런 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디자이너도 필요하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치면은 저렇게 만들어 주니까 그러네요. 그럴 것 아니 같아요. 그래도 무관심보다 훨씬 좋죠, 셀럽이고. 원래 셀럽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어저께 조금 아까 이제 말을 이어가면 실제로 네거티브하게 본다고 얘기하지만 장은 좋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어저께 나온 지표들을 보면 예. 결국은 나쁜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GDP도 이제 하향으로 돌고 네네네. 그다음에 실업률도 다시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고 네. 이렇게 올라가는데 실제로 네거티브하게 이제 기우제를 지내는 분들은 유튜브는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막 이제 폭락할 거고 이제 뭐 이제 공황 올 거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금융사나 전문가 쪽에서는 그렇게 대부분은 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대표님은 양쪽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손을 들어주고 싶으신가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그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소프트 데이터를 갖고 와서 말하는 거라서 그 데이터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지금 미국 시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소프트 데이터는 아예 침체를 말하고 있는데 네. 예, 여러 가지 지표가 이제 컨퍼런스 보드 같은 지표들이 말하는 네. 거고 오늘도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걸로는 그 소기업 낙관 지수처럼 나오는 CEO 지수가 나왔는데 네. 뭐 급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리 지표들은 상당히 안 좋게 나오니까 이걸 가져다가 주장을 하면 얼마든지 침체까지 몰아갈 수 있고요. 하지만 또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하드 데이터는 아주 건전한 상태다라는 거고 그럼 그 하드 데이터는 건 뭐냐면 실제 경제가 조사돼서 나오는 지표들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향후는 이제 시나리오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드 데이터가 맞든지 소프트 데이터가 맞든지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반대를 말한다면. 그런데 가장 최근에 23년도, 2023년, 24년에도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침체 온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소프트 데이터를 신뢰하고 마구 밀어붙였었는데 왔습니까? 안 왔지 않습니까? 그때로 보면 소프트 데이터가 꼭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가 다른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소프트 데이터가 진짜 나쁜 게 예견적이어서 하드 데이터가 같이 나빠지든지 앞으로. 두 번째, 소프트 데이터는 23년도, 24년처럼 지 혼자 나빠졌다가 다시 하드 데이터를 따라오든지 결국 침체가 아닌 거로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그거를 왜 지금 판단 못하느냐. 왜냐하면 관세를 때리긴 때렸지만 유예를 많이 주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직 안 드러났기 때문에 7월 정도는 돼야 네. 진짜 하드 데이터가 나올 거라는 거는 이거는 경제 구조적인 문제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바로 지금 하드 데이터 이게 맞아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아침에 나온 데이터들, 하드 데이터들은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왜 잠정주택 판매도 그렇고. 네, 그런 것들 포함해서 실업률도 특히 이제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지표는 그 연준과 관련해서 이제 금리와 관련돼서 보면 실업 지표입니다. 그러게요. 실업률이 네. 조금. 맞습니다. 실업수당이 올라갔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업 쪽에서 보면은 지표로 보면은 꽤 그래도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네. 것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함부로 일시적이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셔도 실업은 계속 나빠질 거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연준의 또 하나 지표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입니다. 예.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비슷하게 위협적이라면 연준은 죽었다 깨나도 못 내리죠. 오늘 뭐 파월이 말한 것처럼 네네.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면. 그런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2분기까지 잘 지켜준다면 하반기, 3분기, 4분기, 저는 이제 4분기 인하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어떠냐면 상당히 많이 내려놓은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립금리를 3%로 보거든요. 지금 연준은. 그렇게 생각하면 3%까지 내릴 여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하반기에 한 번 내지 두 번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나오기 때문에 실업 지표가 나빠지더라도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안 나빠지면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시장은 기본적으로 아주 박살나지 않습니다. 네. 예, 이런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하라고 압박을 했고 실제로 이제 취임하고 처음으로 백악관으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초청했고 이게 사실 깜짝 회동 사전에 네. 없었던 맞습니다. 여기 뭐 벤스도 있었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금리는 안 하는 거는 이거 무역 협상에서 우리 불리한 위치다라면서 압박을 했는데 뭐 사실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파월은 못을 박았으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이전에 앞서서 나와서 보면은 왜 인플레이션보다는 약간 고용 쪽에 조금 더 네, 좀 맞습니다. 예의주시해 보겠다라는 거를 시사를 했었잖아요. 제일 초기에 그랬고요. 예. 중간에 변해가지고 갑자기 좀 더 강경하게 변했고요. 예. 사실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데 제롬 파월은 어떤 입장적으로 볼 때 바이든일 때와 좀 달라진 듯한 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처음에 그 전까지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말했다가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들어서는 기본적으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관세가 그 인플레이션 가져온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지표를 보고 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죠. 예, 그 예. 개인적으로는 언제쯤 연준이 금리를 인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사실 그 제롬 파월은 네. 시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데이터 디펜던트란 말은 제가 이쪽 시장에서 열심히 지금까지 보내온 기간 동안에 보면
수많은 연준 의장도 제가 한 세 명은 본 것 같아요. 뭐가 문제냐면 통화 정책은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실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2018년도에 같은 일을 했으니까요. 2018년도 12월 달에 제롬 파월이 보고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다음에 2019년 7월부터 3번 금리 인하했습니다. 그럴듯하게 인슈런스 컷이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간단히 말하면 잘못 봤어라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요점이 뭐냐면 데이터 디펜던트입니다. 네. 통화 정책은 보고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해야만 효과가 있는데 트럼프가 왜 미치고 팔짝 뛰냐면 이게 자기가 지금 하는 정책은 미국을 위해서 너무 좋은 건데 그러면 대가를 치르는 게 뭐냐면 침체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니네가 지금 금리 내릴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려주면 국가를 살리는 건데 도대체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니?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그 완전히 동의하는 게 원래 연준 의장이 골드만 이런 데 하셨던 분들이 오셨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법하시는 분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법하시는 분은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네, 원리 원칙대로. 원리 원칙대로. 네.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드 데이터 가져야죠. 이제 IB 쪽에 있던 분들은 좀 질러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베팅을 해야 되잖아요. 올라갈 것 같은지 아닌지 봐서 뭐 좀 틀리더라도 일단 한번 해보고 이런 게 되는 데 관해서 이제 변호사님은 너무 이제 법대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숫자가 나온 다음에 법대로 보고하는 거죠. 그러면 솔직히 그렇게 법대로 할 거면 필요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예, 앉아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어. 그게.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건데 법대로 할 건데 GPT 보고 시키면 되지 뭘. 그거를 이게 연준 뭐 안 쳐놔요. 그 숫자 바뀌면 바뀔 거고 안 바뀌면 안 바뀔 거고 바뀔지 안 바뀔지 예상해서 미리 바꿔줘야 되는 건데 리스크 테이킹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그러니까 화나는 소리치지만 트럼프는 저는 약간은 이해돼요. 그래갖고 백악관까지 불렀는데 네, 끝까지 그랬더니 고집을 나- 부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 전에 이미- 바이든 이미 때는 좀 좋아했는데 네.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네, 이미 싫어하는 건 뭐 공개적으로 티를 그렇죠. 냈으니까. 공개적으로 티를 냈으니까. 그리고 네. 어차피 내년에 끝인데 뭐. 네, 내년에 끝이니까 뭐 나도 그냥 뭐 나이도 있고 충분히 이제 끝나니까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지금 아까 전에 이제 그때 턴어라운드 할 수 있었던 게 결국은 뉴스가 어떤 경제 지표가 아니라 그때 침체가 온다고 그랬다가 안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좀 아까. 근데 그 안 왔다가 다 안 올 수 있었던 게 네. 결국은 AI였거든요. 예. GPT 모멘트가 생기면서 AI 모멘트라는 게 생기면서 얘가 침체로 갈 뻔한 걸 살렸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AI 모멘트도 들어올 만큼 다 들어왔고 버블이다 아니다 얘기하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저 데이터들이 계속 나빠지면 네. 진짜 나빠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고 개인적으로는 네. 그 다음에는 만약에 그럼 이걸 그때처럼 턴어라운드 시키려면 네. 엔비디아가 지금 뭐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지금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됐든 또 누가 있을까요? 테슬라가 됐든 새로운 이제 로보택시가 됐든 뭔가 새로운 게 나와서 얘가 뭔가 성장성을 확실하게 늘려줘서 베센트가 얘기하는 이제 분모 GDP 성장률을 높여서 부채가 늘어나는 거 내가 막아볼게.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결할 만한 모먼트가 있나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셨을 때? 시장이 희망을 가질 요인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큰 효과를 가져오는 발표를 했고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매출은 얼마가 늘었는지 이런 얘기는 다 아시는 걸로 보고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현격하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좀 그 뭐랄까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 말보다는 미국의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야데니 리서치의 야데니는 뭐라 그랬냐면 엔비디아는 더 이상은 시스코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 버블 때 시스코는 엄청나게 주가가 먼저 가고 실적이 못 따라가서 무너져 내렸죠.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는 차트로 만들어 보면 탁탁탁 올라가는 중이고 요번에 그 실적으로 증명한 거죠. 왜 이게 크냐면 중국 판매 못하게 된 80억을 감안하고도 이번에 그걸 끌어안고도 거의 컨센서스 다 맞췄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 1분기 실적에 3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중국 위험이 제거됐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블랙웰 그 렉의 완전 양산. 이건 진짜 기술적으로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공지능 산업에 있어서 이 그 GPU끼리 연결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그 LLM 모델에서 조 단위의 어떤 파라미터가 아니라 100조 단위의 파라미터로 가려면 GPU끼리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생겼냐면 과열에 너무 많은 그 전력이었는데
이걸 어느 정도 해소해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인공지능 쪽에서 진짜 대단한 소식인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뭐라고 발표했냐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블랙웰 렉 판매만으로 분기 매출 300억 달성 가능하다라고 말하는데 300억이 어느 정도냐면 이번 분기 매출 토탈이 440억이었어요. 그런데 그 렉 판매만으로 300억 가능하다면 서프라이즈를 계속 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그만큼 획기적인 사건이라 기술적으로는 아마 인공지능 업계에서는 흥분할 얘기였다는 거고 그 뭐라 그랬냐면은 추론 반도체 수요가 10배 늘었다. 아, 추론 시장의 크기가. 이 얘기가 제가 볼 땐 굉장히 그 커다란 효과를 가져왔고 엔비디아 입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진율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초반에 마진율이 높지만 계속 높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70%대 중반을 회복할 거로 본다고 요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시장이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AI 시장을 다시 일으켜 세운 듯한 근데 여기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트럼프가 사실 중동 데리고 가서 젠슨왕 계속 이거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애플 예. 까면서 이 매출만 해도 UA까지 다 해서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특히 트럼프나 이쪽에서는 인공지능 붐의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려는 딥시크로 깨졌던 미국의 위상을 뭔가 순위를 바꿔놓는 거나 상대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만들려는 느낌을 저는 느끼는데 그 대표 주자로 엔비디아를 내세웠고 다행히도 최근 들어서 기술적으로 그걸 증명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추가적으로 저는 약간 드는 생각이 그런 게 들었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정권 바뀌면 데이터 센터 새로 짓는다고 난리인데 아, 예. 이제 사우디 말고 우리도 와서 또 사인하고 가지 않을까? 많이 사겠다. 10년 네, 동안 네, 뭐 네. 데이터 센터 짓겠다. 예. 그리고 이제 일본은 손정희 회장을 했잖아요, 한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만큼 돈도 좀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도 딴 나라에 비하면.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하겠다 하고 하면서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주면 모양새는 팔 수 있는 건 되게 많겠는데 이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 수요는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 있을 수밖에 없다. 예. 그 테슬라 좀 여쭤볼게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우리 시간으로 오전에 보니까 또 올렸던 게 내일 오후 1시 30분 현지 시간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새벽 2시 반쯤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기자회견 하겠다고 했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치 수장이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나가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네. 영원히 뭐 끝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네네네. 되게 좋게 얘기를 했고, 네. 그럼 이제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이건 사실 환호할 만한 소식이고 그렇죠. 또 일부 주주는 그 일론 머스크한테 주 40시간은 일해야 된다 소환까지 보낸다고 하니까 네, 예전에 그랬으니까. 예, 로보택시 출시도 얼마 안 남았고 네네네. 이제는 좀 호재가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을 이 테슬라의 기술적인 휴머노이드 이런 얘기하면 많이 길어지는데 네. 제가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보셔야 할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모 유튜버가 한 그 중국 네. 리오토의 L7 시승한 걸 봤습니다. 자율주행을 네. 내내 하는 모습. 네. 기회 되면 한번 보셨으면 하는데요. 리오토의 L7. 예, 네.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중국에 오토바이 많잖아요. 몇십 대 오토바이가 다 달려드는데 그 사이를 자율주행으로 다닙니다. 이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고요. 네. 저는 진짜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이 딱 들 정도였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기회 되면 꼭 보십시오. 이걸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가 봤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냐면 전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미국이 질 거냔 말이죠. 아니겠죠. 중국에게 질 수는 없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한 1, 2년 전에 이런 방송에 출연해서 뭐라 그랬냐면 아마 자율주행은 중국이 더 앞설 수도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율주행은 데이터가 중요한데 중국은 개인 신용 정보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정보에 대해서 네. 정보 보호가 안 되다 보니 일찍부터 그 도시 하나를 다 열어서 자율주행 해봐. 아, 이렇게 됐던 거하고 예. 미국은 주별 규제다 보니까 몇 군데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도 반대 방향으로 갔었잖아요. 그러니 사실 원래 테슬라 같은 회사가 없으면 미국은 그냥 게임 끝입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그 엔비디아 얘기했지만 엔비디아도 이번에 젠슨 왕이 트럼프한테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랑 같이 중국 맡기만 하면 안 되고 같이 가게 해줘야 지속적으로 미국이 지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줬는데 맞아요. 예.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테슬라가 없었다면 미국은 진짜 답이 없습니다.
왜 아까 개인 정보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말이 길었네요. 요지는 이겁니다. 결국 미국도 중국을 따라잡는데 자율주행에서 따라잡고 싶으면 뭘 해야 될까요?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규제가 완화된다는 전제로 본다면 트럼프는 갈 길이 창창한 거고요. 트럼프요? 머스크? 일론 예. 머스크요. 죄송합니다. 머스크. 예, 일론 머스크는 갈 길이 있는 거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그 규제 완화에서 오는 그 혜택을 테슬라가 엄청나게 누리게 될 거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게 예,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서로 약간의 삐걱삐걱은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 중국을 앞서야 한다는 그 논리에 있어서는 완전 동의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이랑 미국 달러 두 가지 엮어서 미국 달러가 강세가 이제 없어지고 약세로 돌아갈 건지 거기에 맞춰서 미국 달러가 힘이 없어지다 보니까 비트코인 강세가 계속될 건지 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선은 일기 때 트럼프가 다 그랬는데 정말 눌렸던 게 뭐냐면 트럼프가 일기 때 미국 그 달러를 좀 무시했었습니다. 네. 예, 그랬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워졌고 이번에 그거를 메꾸고 들어와서 초기에 지금 최근에 트럼프가 갑자기 좀 위축된 것 같은 느낌이 왜 들었냐면 이 제롬 파월을 좀 눌렀더니만 금방 달러에 대한 위협,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무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를 보면서 이 달러가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는지 알았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진 대책은 뭐냐면 결국에는 자기가 돈을 풀고 감세를 하고 이러다 보면 가치는 떨어지게 될 거고 그다음에 관세를 내놓으면 미국 달러에 대한 존경심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물리적으로 이거를 지켜내줄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을 그 트럼프는 뭘로 본 것 같냐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로 찾은 겁니다.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은 1대1 세 가지 정도, 한 세네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왜 담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는 거. 요거를 만약에 제도적으로 계속 열어준다면 그거 담당하는 그 코인 관련된 그 뭐랄까 짜르라고 부르는 네, 짜르. 그 사람이 그 뭐라고 데이비드 했냐면 삭스. 예, 맞습니다. 예. 뭐라고 했냐면 하룻밤 사이에 수조 달러의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안 해도 테더는 한국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움직이는 자판기도 그러니까 ATM도 나올 정도. 그러면 이 테더가 활용되는 만큼 미국 국채를 사야 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미국 국채를 살 수요를 만들어내니까 옛날 같은 일본이나 중국이 안 사줘도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있게 되고 미국 국채가 탄탄하다면 달러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도 유지될 수 있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연결돼 있거든요. 이번에 네네. 트럼프가 톡톡히 값을 치렀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국채 안정성만 만들어낸다면 나머지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로 이루어내려고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 약세를 하더라도 기축통화 지위는 충분히 유지하고 할 수 있도록, 또 맞습니다. 10년물이라든지 이런 국채 수익률도 떨어뜨리는 효과까지도 나오고. 네, 왜냐하면 국채 예. 시장이 뻑이 일어나면 사실 미국은 침체고 뭐고 감당 안 되는 한 2년 전쯤에 비슷한 또 영국에서 있었던 리즈 트러스트 사태 같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무서운 거라서 트럼프는 그걸 아예 이제 사전 차단할 수 있게 수요처를 아예 깔고 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